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오늘은 2022년 과학예술대담 미래도시 더 나은 미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김영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김영철입니다. 현재 카이스트 스마트시티 연구센터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건설,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요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모셔서 오늘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래 도시라는 큰 주제로 과학예술 비엔날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더 나은 미래를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스마트하고 회복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좀 멋진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대담은 저희가 과학예술 비엔날레 미래 도시의 도록에 논고로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담을 통해서 아마 같이 이야기로도 듣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논고를 다시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미래 도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미래 도시가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번 그 논거뿐만 아니라 대담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그냥 결국 우리가 미래 도시가 중요하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도시를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라는 거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잘 지내는 것들을 더 개선해서 발전시키고 현재 좀 불편하고 좀 힘든 이런 것들을 더 개선해서 더 뭔가 희망적이고 또는 걱정스러운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한 현재를 반영한 현재가 고려된 그런 것들이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좀 하는 것들이 아마 미래 도시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이제 우리가 미래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이상적인 미래 도시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 뭐 미래적이지 않은 것도 말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어떻게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미래 도시를 생각한다는 거는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미래 도시가 현재 도시를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의 핵심에는 결국 현재의 나를 조금 더 잘 살게 만들고 이게 나 개인이 아니라 도시라는 어떤 집합체 안에서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상적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래서 막 예술이 어떤, 감성이 풍부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도시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도시가 많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21세기를 생각하면 그때 생겼던 도시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나랑 가깝게. 그래서 교수님 논고에 의하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들이 많은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가 직면한 문제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미래 도시라는 것들이 지금만 얘기된 것들이 아니라 사실 과거 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건축사이기도 하고 도시 설계를
직접 하면서 또한 여러 도시 관련된 연구를 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면서 과거에 여러 이제 이 도시들이 어떻게 계획되고 설계됐는지, 어떻게 발전된지를 보면은 사실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한 도시 변화가 그거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더 좋은 도시를 만드냐에 의해서 미래 도시를 많이 또는 이상적인 도시를 많이 좀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산업혁명이라고 우리 표현되는 그런 1차,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아주 급속도로 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1차 산업혁명 하더라도 그게 이제 런던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과거에는 그 외곽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에 급속도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에서는 그들이 당장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알듯이 슬럼들이 생기고 도시 여러 시설들이 좀 낙후되고 시설들이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이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다. 더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상가들, 특히 건축가들, 도시계획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하워드경의 그 가든 시티 무브먼트라고 해서 특히 그거는 런던에서 있었던 직접적인 그런 도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미래 도시, 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시라는 것이 사실 되게 좋은 점도 많다. 잡도 있고 좋은 어떤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시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공기라든지 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으니 그것들을 같이 묶어져 있는 가든 시티라는 걸 만들면 좋겠다. 뭐 이래서 이렇게 그렇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20대 초반에는 르크로비즈라는 또 다른 유명한 건축가 같은 경우는 발전된 기술 중에 하나인 콘크리트,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좁은 도시에서 가깝게 사는 게 아니라 도시에도 넓은 자연을 만들고 그중에 이제 녹지나 넓은 초원 같은 걸 만들고 그 위에 높은 빌딩을 지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 않는 상황 내에서도 그 건물들이 도시 내에 살 수 있고 또한 그 당시 많이 발전되어 있던 자동차 그 당시 20세기 초반만 되면 아직 한국은 안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포드 모델 T가 되면서 자동차가 점점 일반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는 도시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기존의 마차나 말에 중심됐던 도시가 어떻게 이러한 자동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와 같은 미래 도시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것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프랭크 로리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건축가 또한 이런 변화는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좀 도움이 돼야 된다 해서 어떤 사람 가족들이 어떤 내부에 사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 어떤 땅을 소유하면서 자신들이 그런 기존에 발전돼 있던 자동차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이제 전화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굳이 도시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식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또는 현재와의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도시를 많이 꾸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은 건축가들이 하나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상상했다라는 점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가든시티, 정원이 곧 도시가 되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꼭 그림 속에 있는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건물 위에 지상에 아주 높은 콘크리트 건물, 역시 그걸 상상할 수 있었다는 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저희가 건축, 도시와 교통을 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자동차, 뭔가 이동수단의 집적이라는 게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위성도시들, 뭐 신도시들, 새로운 도시들이 이제 확산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것들도 다 미래 도시를 상상한 중에서 아주 몇 가지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또 불편하면 불편한 걸 막 이겨나가는 게 또 사람의 놀라운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궁금한 건, 저희가 21세기를 이제 살기 시작을 한 게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고요.
앞으로 이제 21세기가 좀 나아가는 방향의 지금의 상상 중에서 몇 가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없지 않죠. 그런데 이제 21세기의 미래 도시를 그러면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지? 라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교수님의 좀 답변을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2000년을 들어서 가장 뭐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온통 정보화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질 않고 아이들은 이미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스마트폰을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대담처럼 뭐 온라인을 통해서 어디에 계신 분들이든 아주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 정보를 나누고 또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이런 정보화 시대가 됐다. 이건 뭐 내가 정보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정보가 아무것도 차단된 곳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도시를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지금보다 많은 문제점을 좀 해결하면서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미래 도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과연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T 기술, 뭐 정보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보화라는 기술은 사실 20세기 말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AI 시대, 네, 네. 즉 이러한 정보화 되면서 이 정보가 축적이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향후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좀 되어 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앞에 그런 수많은 정보의 축적에 의해서 실제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술을 얻게 되면서 실제 그것들이 더 우리 미래의 도시 그리고 현재의 도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이 정보화의 발전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삶에서도 많은 변화를 줍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들에 반응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뒤에 뭐 또 말씀드린 결국은 이게 스마트 시티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아주 편안하고 때때로는 안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네. 또한 거기 더 나아가서 20세기의 자동차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리고 콘크리트가 발명된 것처럼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새로운 발견 또는 발명,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아마 도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뭐 최근에 알았지만 이 도심 항공 모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인용 모빌리 네. 그 항공 UAM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에어 모빌리티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도시가 갖고 있는 외부 공적인 모습도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 자율주행차 다니는 도로는 아마 현재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조금 다른 모습이 필요할 거고 마찬가지로 도심 내 항공 모빌리티가 다시 되는 것 또한 현재의 그냥 헬리콥터가 아닌 조금 더 대중화된 모습이다 보니 건물이라든지 그런 여러 공공 공간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갑자기 SF 영화가 이제 더 이상 SF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의 시대가 막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받는데요. 그럼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제목에서 스마트하고 회복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세 가지를 좀 큰 카테고리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스마트 도시라는 거는 어떤 도시일까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오면서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뭔가 카이스트에서는 뭔가 미래 또는 다가올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미리 대응을 하고 미리 연구를 하고 미리 좀 제안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생각한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스마트 시티, 리질리언트 시티,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시티. 물론 이제 각각의 용어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어떤 것들 서로 어떤 경우에서는 더 큰 개념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중에 저는 스마트시티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거는 결국은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수없이 많은 도시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이동하면서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발생하게 되는 위치 정보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용카드로서 물건을 사면서 물건 사는 데이터도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택시를 부를 때 쓰는 데이터, 여러분이 이 움직이면서 생성된 여러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기존에 물리적으로 있던 여러 건물들, 도로들을 다 디지털화하여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네. 즉 그렇게 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는 도시가 조금 더 똑똑하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 스마트시티라고 합니다. 즉 네. 스마트시티라는 게 눈에 뭔가 화려하고 번쩍번쩍이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일 예를 들어 조금 있다가 내가 약속이 1시인데 그럼 약속 장소를 스마트폰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내가 거기에 가서 자동차를 타고 가려면은 길이 막히니까 평소보다 10분 먼저 출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 도착했을 때 이미 제 차를 인식해서 주차 B가이드 내는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아주 지능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결국 스마트시티의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정말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그 외화 내빈처럼 겉으로만 화려하고 안이 빈곤한 게 아니라 삶이 훨씬 더 편해지면서 조금 더 뭐 효율적이 된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좀 정말 스마트해지는 삶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이미 아마 사실 저 어렸을 때 코리안 타임 이러면은 30분씩 늦게 오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지 불과 몇십 년 안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고 얼마큼 걸릴지 앱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가서 이미 예약된 그 장소에 제 시간에 가 있는 그리고 결제마저도 뭐 온라인으로 해서 다 되는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내가 뭐 여기에 이런 맛있는 식당이 있는 것까지도 다 추천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삶의 어떻게 보면은 질이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미 스마트 도시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가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붕괴됐을 때 무너지기 쉽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아무리 스마트한다 한들 요번 뭐 기후변화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폭우가 왔을 때는 너무나 많은 힘든 것들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뭔가 이제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이런 세계에서 사는 한 그랬을 때는 이제 역시 회복 탄력,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알고 있기는 심리학, 뭐 정신의학에서 어떤 위기나 난관, 트라우마가 닥쳤을 때 회복해내는 마음의 힘, 뭐 정신의 힘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도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회복 탄력적 도시라는 얘기가 벌써 나온 지 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 기후 변화에 네, 의해서 우리가 도시 생활하는데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어떤 위해가 당해집니다. 뭐 최근에 서울에 내렸던 그런 80년 만에 그런 폭우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대의 어떤 기준을 세울 때 거의 최고 있는 100년 빈도의 네,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게 닥쳤을 때 그걸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어떤 도시 내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여러 기술적인 거, 스마트 시티의 공간적인 고려가 함께 있듯이 네, 마찬가지로 회복 탄력적인 도서도 회복 탄력적인 도시도 그런 기술적인 거, 그리고 공간적인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실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와서 그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여러분이 드셨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과거 한 10년 정도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아, 네. 도시재생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그 시설들을 많이 개선하고 하긴 했는데 그중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어디가 조금 더 개선을 우선하기가 좋을까? 어디를 좀 더 네. 먼저 해야 될까라고 하는 판단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한 작은 지역 내에서 여기가 만약에 붕괴나 지진이 취약하다면 거기를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접근도 네. 가능합니다. 그처럼 회복 탄력적인 도시는 도시 전체적인 스케일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 그와 네. 동시에 되게 작은 스케일 내에서 우리가 급속도로 먼저 음. 붕괴될 수 있는 지역, 위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판단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고려가 같이 포함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점이 예술가들한테는 좀 많이 다가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가 굉장히 과학기술적인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반영된 이런 효율적인 도시로 상상이 된다면 예술가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닥쳤을 때 그다음에 좀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회복해내려고 하는 이런 상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미래도시,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예술가들을 제가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큐레이팅 초청을 해보면 이렇게 막 굉장히 이상적인 거를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아마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런 기술로 해서 이런 고층의 건물들이 어떤 테크놀로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상상을 그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고 하면 자연과의 공존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 인간의 어떤 과도한 욕망에 의한 개발보다는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또 인간 아닌 여러 가지 것들과 어떻게 같이 잘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공진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의 생물학자 도나 해로웨이의 말을 빌려서 그다음에 테라, 사람이 이제 떠날 수가 없다, 이 지구를. 그렇기 때문에 테라폴리스, 이 지상에서 살면서도 새로운 정치 체제를 꿈꾼다. 그래서 테라폴리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회복 탄력적인 도시에 대해서는 좀 뭔가 교수님께 좀 떠오르시는 구체적인 저희가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예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마 네, 최근에 여러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시의 급속도로는 폭우에 의한 잠긴 네,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아니 다른 데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네, 반응할까라고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중에 하나가 도쿄에 있는 지하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공간을 만들어 뒀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는 빈 공간이었다가 지상에 폭우가 내리면 그 밑에 큰 저수조처럼 역할을 네, 합니다. 어, 평소에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뭐 연주도 하고 지하에 큰 공간이다 보니까 울림도 좋아서 연주도 하고 예술적 네, 활용도 한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지어진 여러 이 강변에 보면은 이 축구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주변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소에 제가 뭐 운동도 하고 러닝도 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왜 주변보다 많이 낮지 하고 큰 어, 운동장, 축구할 수 있는 공간이 낮게 돼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물을 담아서 급속도로 홍수나 폭우가 났을 때 일단 저류를 하고 나중에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실제로 도시 곳곳에 설치되고 있고 그것들을 설치하면서 또 다른 그 큰 공간을 더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현재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어떤 창의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순간이네요. 그러니까는 회복 탄력 이렇게 굉장히 기계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간을 사실은 지하 공연장이 저수조가 될 수도 있고 축구장이 잠시 물을 담아놓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의 전환 같은 것이 그거는 중요하겠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이것이 약간 고착화된 생각?
고정화된 생각, 어떤 강박적인 생각, 이건 이거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좀 탄력적인 그 단어 그 자체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의 탄력성, 어떤 사고의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추었을 때 도시가 이제 위기가 나면 사실 탄력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루아침에 있던 도시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상 속에서나 신화 속에서 나오는 무슨 도시가 갑자기 뭐 침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의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다녀보면 폼페이의 최후 이런 것처럼 막 신화가 나와서 그 문명이 뭐 사라지기도 하고, 뭐 바빌론, 최초의 도시이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보면은 그 어떤 흔적들, 고고학적 흔적들만 남아있고,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뭔가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는 큰 의미로서는 결국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일상생활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는 결국은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어떤 생활이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속 가능성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거를 전체 다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작게 얘기해서 그 내에 아까 말씀드린 녹지가 우리가 주변의 환경들을 더 좋게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또한 포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환경적인 작은 의미에서의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에 더 가까이 존재하면서 그것들이 사람에게 심리적으로도 일상생활을 좋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또 다른 어떤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한 폭우 같은 것 되었을 때 그것들을 또 잠시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비싼 땅에 나무 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자 하고 했는데 이제는 아마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국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간이 연결이 되고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들이 아마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회복 탄력적이고 그 지속 가능하다면 그것이 마치 도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개인의 삶의 질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 삶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움은 뭐 있지만 회복하는 탄력성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제 삶이 아주 편안하게 지속된다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회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쭉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높다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게 물질로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삶은 정말 교수님 논것처럼 좀 스마트하고 회복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이 어떤 행복. 특히 미국에서는 작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팟캐스트 주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미술관의 주제가 웰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처럼 전 문명의 미술품을 다 갖추고 있는 데서 결국 사람이 잘 산다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팟캐스트를 했다는 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한 가지 또 약간 좀 미시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도시 규모가 좀 교수님 생각에 미래 도시의 이 사이즈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동양 미학에서는 특히 이제 이상적인 도시는
소규모 공동체. 이제 장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옆 동네에서 뭐 꼬꼬댁 이렇게 닭이 울어도 안 가봐도 이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작은 소공동체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공동체들의 평화가 전체 사회의 평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세기, 19세기, 20세기가 되면 조금 더 전이라도 이제 대도시가 발생이 되고 메트로폴리스에 가야 뭐 성공도 할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어떤 사이즈, 규모가 있는지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상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되게 핵심적이고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도시의 크기, 도시의 적정한 규모는 아주 예전부터 현재까지도 꽤 지속적으로 얘기 나와 있고 많은 뭐 계획가나 많은 건축가나 그리고 많은 이론가들이 제안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워드도 규모를 얘기하고 밀도를 얘기하고 그로우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들어온 여러 사람들도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보다는 저의 경험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 한국에서 되면은 이제 대도시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중소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제 교수가 홍콩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전에 와서 지내겠습니다. 각각의 이 도시의 밀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 스케일도 완전히 다르고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서울, 한국이랑 비교해서 되게 낮은 도시고 되게 뭐 그렇다 하고 살다가 거기 적응되는 순간 이 한국은 좀 너무 갑갑하고 녹지도 없고 그렇구나 하다가 홍콩에 넘어오는 순간 서울이 어느 순간 너무나 낮은 밀도에 아니 저렇게 많은 넓은 땅인데 저걸 왜 아직도 저렇게 두고 있지? 라고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밀도와 규모는 저는 되게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일 높다고 취급되는 도시, 그러니까 주거 밀도가 제일 높다고 취급되는 게 3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말 20몇 층, 30층 꽉꽉 채워 있는 아파트 단지 생각하면 되는데 홍콩은 시작이 300%입니다. 시작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밀도에 대한 차이가 좀 존재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뭐 밀도를 제한한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된다면 과연 기존에 있는 여러 주거나 상업을 어떻게 변할까를 이제 저희가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는 순간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의 이동 시간은 훨씬 늘어납니다. 이동 거리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웬만하면 잘 안 가던 것도 그냥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고 그 이유는 차를 타는 동안에 다른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대담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에는 어떤 심리적으로 바운더리 있던 지역에서 더 확장됩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도시와 도시 간이 더 바운더리 확장이 되고 그거에 대한 연결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자율주행차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연구를 결과를 봤더니 주거가 기존의 녹지가 있는 것까지 더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 같은 경우들이 되게 주요한 지점들로 모여지는 것들을 확인했어요. 예전엔 좀 더 흩어져 있던 상업시설들이 어느 하나의 중심적인 상업시설 모여지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거리에 대한 어떤 이동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면 결국은 좀 더 좋은 상권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했던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 도시의 규모와 밀도를 이제 제한하기보다는 결국 그 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지식을 전달하고 어떻게 본인들의 네트워크 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더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실제 내가 서울에 있는지 대전에 있는지 그거보다는 아마 그 둘 사이에 어떤 연결이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도움이 되는가 되는 향후 현재와 같은 이런 같은 것들이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살짝 좀 예상을 합니다. 정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상상이 막 되는 게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비행기를 정말 뭐 기차 타듯이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 갔던 것 같아요. 가면서 이제 내 몸이 움직여서 가서 그 도시를, 사실 도시와 도시죠. 뭐 서울과 뉴욕행, 서울과 도쿄, 서울 파리, 서울 런던. 사실 뭐 영국을 간다, 뭐 미국을 간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뉴욕을 간다, 런던을 간다. 사실 도시의 연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또 이제 주행, 이렇게 교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가상현실입니다. 스마트 도시 중에서 이제 디지털 도시. 요즘엔 너무 특이한 경험을 하는 건 뭐냐면 제 몸은 분명히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목원이 뒤에 있고 공기가 너무 맑고 너무 평화롭습니다. 근데 저는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특히 팬데믹 동안은 몸이 외국을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음악을 듣는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 필요하면 다 온라인에 만나서 막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가 갑자기 확 그러니까 짧아졌다. 근데 역으로 또 저희 마지막 그 미래도시에서 마지막 섹션 이름이 무한교차라고, 인피니티. 이제 무한히 확장되는 도시 자체도 뭐 이제 가상세계 안에서는 끝도 없이 다양해지고 끝도 없이 연결되고, 그러니까 일견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막상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다. 거기는 몸도 필요 없다. 그냥 디지털 가상 공간에 가면 된다. 늙지도 않는다. 아바타도 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바타는 영원히 있다. 거기다 데이터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의외로 행복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언캐니한, 음. 기괴한 느낌이 들면서 아주 이 현실과 디지털 도시,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를 어떻게 연결을 해내야 될까가 이제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스마트 회복 탄력성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가 현실과 가상과의 관계, 현실과 환상과의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공학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문화 예술이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건축가로서이시기 때문에 예술의 입장에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되게 핵심적이고 정말 지금 여전히 아직 많은 얘기들 나고 있는 그걸 질문해 주셔서 저도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이 이런 가상 세계, 지금 우리가 보고 이런 거를 통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이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가 실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그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본인의 아바타가 있는 네. 것까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이 논문 최종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외국에 계신 이제 교수님도 같이 포함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비대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심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네. 심사위원 5분과 발표자의 장소가 다 달랐습니다. 아, 네. 대전, 서울, 보스턴, 파리 등 그 네. 시간대에만 다 뭐 인사를 뭐 하는 게 뭐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으로 시작하면서 네. 시간대는 다르지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보면서 이게 이런 기술의 발전과 이런 것들이 정말 달라졌고 네. 이것들이 정말 우리 직접적인 생활에 정말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마 공간적인 것, 내부적인 실내적 공간적으로도 아마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더 받아주기 위한 아마 기술적인 측면도 더 많이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학적으로 그것들을 더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이 아마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하나의 어떤 그걸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활은 가상에만 있고 본인의 실제 생활은 없어지는 뭔가 좀 변화되는 것 또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어떤 좀 개선해주고 더 이렇게 새로 환기해줄 수 있는 게 이런 문화나 예술, 특히 이제 이런 건축가 네, 도시에서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네, 그것들을 사람들이 너무 가상 세계만 있지 않고 실제 네, 주변도 그 이상으로 더 즐길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주고 그것들을 제공해준다면 아마 그런 우려들을 조금은 더 감소시키고 좀 더 긍정적인 미래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요즘 예술에서 미래 도시를 해보니까 이제 무한교차로. 그래서 뭐 고고하게 사이트를 가상 현실로 보지만 있는 그대로 현실을 디지털 트윈처럼 옮기는 게 아니라요. 괜히 더 추상적으로 아름다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예 추상화처럼 머릿속에만 있었던 아름다움이 이제 가상현실, 남도 볼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근데 반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미술관이 정말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요. 미술관에서 만나서 그림을 보러 오는 행동, 물리적 공간으로 현실로 오는 때 사람들이 감동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한 거였다가 그냥 뭐 미술관에 뭐 시간 내서 가는 거지, 뭐 애들 교육 때문에 가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미술관 휴관이 되다 다시 문을 열 때 사람들이 와서 그림 하나를 보면서도 울컥, 야, 내가 여기 모여서 이 몇 명이 모여서 그림을 보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디지털 영상, 뭐 미래도시 영상이긴 한데 그걸 큰 공간에서 저희가 프로젝션을 해서 뭐 층고가 몇 미터에서 그 물리적인 현실적인 공간에 와서 느꼈을 때 사람들이 또 숭고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영상은 모니터로도 볼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는 울컥하지 않으시다가 미술관에 와서 커다란 방에 숲에 반딧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감동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디지털이든 아니든 또 디지털조차 물리적인 공간에서 보여줄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제 뮤지엄 컴플렉스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 시티를 제일 먼저 실험해보고 있다고 하는 세종시에서는 이 미술관조차도 굉장히 이제 그 전에 없었던 개념들, 뭐 건축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디지털 헤리티지라든가 다른 형태의 이제 뮤지엄들을 쭉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이제 미래 도시,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회복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저희가 한 10년 후에는 이렇게 변해 있을 거라고 이제 교수님 머릿속에 있는 도시상. 그러면 저희가 좀 10년을 먼저 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조금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마무리 겸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변화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봤던 것들 실제 경험에서 실제 그 공간에 갔을 때 느끼는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이 공간이 주는 도시 공간이든 건축 공간이 주는 그 경험에 의해서 아마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도시 설계를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 뒤, 우리 미래 도시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는 정말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은 없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0년 뒤에는 완전히 변화했었지만 우리가 1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아마 자율주행차라는 것들이 정말 상용화돼서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개인의 그 스마트폰들이 더 발전하여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많은 알람을,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전달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지역을 이동하거나 하는 것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아마 편리하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네. 들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잘 안 네.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돈도 더 들고 새로운 네. 기기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집들이나 새로운 곳에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 비가 오는데 창문을 열고 나왔네? 그러면 창문이 알아서 네. 잠긴다든지. 그런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을 버스를 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러면 버스를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네. 아마 우리의 일상생활을 아주 편리하면서 안전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미래의 도시가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조금 더 현실적인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예술가와 저 같은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거를 좀 더 제안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이 예술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 미술관을 가는 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가장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다양한 사고와 생각들을 접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네.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걸 생각했는데 저건 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사실 저도 미술관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에 조금 너무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께 같은 이제 공학자가 만들어주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편리한 삶 속에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여기 불편하다고 그러면 막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예술가들이 표현한 것들을 공학자나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같이 사실은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건설이 왜 중요한지, 환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하게 사는 스마트 도시를 좀 현실적으로 그러면서도 상상력 넘치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냥 하고 연결을 해가면서 현실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올해 또 학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교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학회도 좀 알려주시면 더 이제 신화된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립미술관에서 미래도시 그 전시회를 하고 있는 중에 마침 저희가 페스트와 한국 도시설계 학회가 같이 그런 이제 미래도시 포럼과 함께 이제 추계 학술 대회를 같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아마 오시면 10월 중순 정도 기억을 하는데 네. 오시면 미술관의 전시도 보시면서 저런 이제 도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미래 도시를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아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예술, 그 다음에 공학, 과학기술, 그리고 어떤 전체의 학문, 그리고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바로 우리가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 가장 그 앞선 선두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써 2022년 과학예술대상 미래도시 시리즈, 그중에서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한 이제 마지막 대담을 마치면서요. 이제 김영철 교수님,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신 김영철 교수님께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